1990년 7월 4일 미국 오하이오주 오크 오프닝스 자연보호구역. 미국 전역이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던 이날, 로빈은 자전거를 타고 자연보호구역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시원한 바람,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생존을 위한 사투로 뒤바뀌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로빈은 자신을 스쳐 지나간 트럭 한 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이 방향을 돌려 그녀를 따라오기 시작했고, 이내 속도를 줄이며 그녀의 뒤로 접근하더니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자전거에서 튕겨나간 그녀는 근처 도랑에 빠졌고, 고통에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트럭에서 내린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괜찮냐? 라고 물은 그는 답을 듣기도 전에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던 로빈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지막 남은 힘을 짜냈습니다. 그를 피해 발버둥 치며 무작정 소리를 질렀고, 이 소리가 마침 도로를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귀에 닿았습니다. 운전자가 급히 멈춰 그녀를 도우며 로빈은 간신히 구조될 수 있었죠. 곧 출동한 경찰로 인해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제임스라는 남성으로, 조사 결과 그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럭에는 수갑과 끈, 테이프 같은 도구들이 실려 있었고, 경찰은 그가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시도를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빈은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 전신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긴 시간 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고, 오랫동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녀는 낮에도 밖에 나가기를 꺼렸고, 자전거조차 다시 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용기를 내 법정에 섰고,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당시 트럭 안에서 느꼈던 두려움, 손목에 감기던 수갑의 차가운 감촉, 그리고 벗어나지 못했을 경우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을지에 대한 공포를 말이죠.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제임스에게 유죄를 판결, 재판부는 심리상담과 함께 4에서 10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청원을 통해 겨우 3년 만에 가석방됐죠. 그로부터 26년 뒤인 2016년 7월 19일, 오하이오주 메타모라. 20살의 시에라는 이날 남자친구의 집에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실종됐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늘 책임감 있고 따뜻하며 밝은 성격으로 알려졌던 그녀는 이날도 사촌들과의 영화 관람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인 조 씨의 집에서 테이블을 만들며 담소를 나눈 그녀는 저녁 6시 45분경에 약속이 있어 돌아가겠다며 그의 집을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왔던 그녀가 혼자 가는 게 걱정됐던 조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6번 국도에 다다랐을 무렵 시에라는 혼자 괜찮아 라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그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죠. 그날 밤 시에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메시지도 읽지 않자 걱정된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조 씨 역시 그녀와 헤어졌던 6번 국도 주변을 돌아다니며 애타게 그녀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인근 들판에서 시에라의 자전거가 발견됐습니다. 인근에서는 피가 묻은 오토바이 헬멧, 남성용 선글라스와 드라이버, 자동차 퓨즈 상자도 발견됐고 남성의 DNA가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자국과 함께 몸싸움의 흔적도 있던 것으로 보아 경찰은 오토바이를 탄 누군가가 그녀를 데려갔으리라 판단했습니다.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인근 농장들을 수색했는데 그중 한 농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26년 전 오늘과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려다 실패했던 제임스의 명의로 된 농장이었죠. 그런데 이 무렵 경찰은 이상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에 자신이 6번 국도의 옥수수밭 근처에서 오토바이 헬멧과 선글라스 등을 잃어버렸다는 신고였는데, 그 신고를 했던 이는 다름 아닌 제임스였습니다. 마치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로 자신이 용의자로 선정될 것을 알고 선수를 치는 느낌이었죠. 범행 당일 저녁에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는데, 확인 결과 그 차량 역시 제임스의 소유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과거 그의 범행과 앞선 의심스러운 증거들로 인해 수색영장이 나왔고 그가 소유한 헛간에서 여러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헛간은 덕트테이프, 수갑, 밧줄 등의 구석구로 가득했는데 마치 성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냉동고 안에선 구겨 넣은 이불과 카펫이 발견됐고 그 안에서 여성의 채모와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검사 결과 덕트테이프와 이불에서 시에라의 DNA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찰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 위치를 확인한 결과 그의 헛간에서 2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이 확인됐거든요. 그녀가 실종되고 3일 뒤인 7월 22일에 제임스는 체포됐고 이날 저녁에 인근 7번 국도에서 사망해 있는 시에라가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얕은 무덤에 묻혀 있었는데 훗날 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 과거 그를 상담했던 전문가는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내가 저지른 범행에서 배운 점이 있어. 다음에는 묻어버려야지. 발견된 시에라의 몸에선 폭력적인 징후가 발견됐고 입을 막아둔 장난감으로 인해 질식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체포된 제임스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작업을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불에서 검출된 시에라의 DNA, 수갑에서 발견된 그녀의 피부세포, 그리고 범행 전 그가 다양한 구속구를 구매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재판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과거 그의 피해자였던 로빈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것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제임스가 어떤 방식으로 여성을 제압하고 다루는지에 대해 증언했고 배심원단에게 두 사건의 유사성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그가 시에라를 공격해 기절시킨 뒤 옥수수 밭에 놔두고 집에서 차를 가져와 그녀를 헛간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욕망을 채운 뒤 끝내 살해했다고 덧붙였죠. 변호 측은 정황 증거에 구멍이 있다, 공범이 있고 그가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2018년 3월 27일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제임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죄라는 증거가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다면 당신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사형수 감방에 수감된 그는 여러 번 연기를 통해 2025년 5월 20일에 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지만 집행 당일 변호 측이 제기한 여러 동시소송 심사를 이유로 이번에도 집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재판 이후 시에라의 가족은 시에라법이라는 이름으로 법률 제정 운동을 벌였습니다. 강력범죄자에 대한 공공등록 및 누구나 강력범죄자의 정보에 대해 어디서든 조회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률 제정이었는데 인권단체에서 그런 법안은 대중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강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축소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역 주민이 보안관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면 기존에는 성범죄자 조회만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강력범죄자들도 가능하게 바뀌었죠. 시에라의 가족은 법 제정 당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가족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죽음이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들의 바람처럼 세상이 더 안전한 곳으로 바뀌길,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